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렇게 사랑받는 공간이 많이 없어요. 네. 태어날 때부터 조금 이상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사랑받으면 떨리는 거니까요. 네. 저는 오늘은 굉장히 세련되게 입었어요. 일부러. 네. 왜냐면 자꾸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목표바지에 이런 걸 입고 다니기를 강요하는 사회에 맞서서 이렇게 입고 있고요. 우리 사회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 점점 세련되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는 다시 또 거지 같은 옷을 입고 나타날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의 속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는 일이 농사를 짓고 밥 짓는 일을 하고 있고요.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방송을 못해요. 네, 왜냐면 욕먹을까봐. 네, 그만큼 사실은 두려움이 많고 그런 사람이 도시에서의 사실은 적응이 어려워서 농촌이라고 하는 공간으로 떠나게 됐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했던 이 도시에서 10년 만에 다시 또 정착을 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삶이라고 하는 게 끝없이 도망 다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로 도망 온 얘기까지를 조금 짧게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생생농업 유통이라고 하는 농사를 짓는 회사를 하고 있고 소녀방앗간이라고 하는 밥을 짓는 회사를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제목이 세상과 지역을 연결하는 좀 덜 나쁜 유통업자가 되는 법에 대해서 살짝 얘기 드리려고 했습니다. 착한과 덜 나쁜을 좀 구분 못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요. 네, 유통업자라고 하는 직업은 아무리 착하게 하려고 해도 착해질 수가 없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산다는 건 의외로 착하게 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어떤 스님께서는 저한테 참 돌을 닦는 제일 어려운 방법을 택해서 살고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로 산다는 건 결국 가장 나쁜 사람으로 산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자본가로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를 결심했을 때 가장 먼저 마음에 세운 것은 그래 이왕 나쁘게 사는 거 나쁘게 살아야만 하는 직업으로 내가 살 것 그 나쁜 사람들 중에서는 가장 좀 덜 나쁜 방법을 찾아 살다가 죽으면 제 다음에 오는 사람들은 조금 더 덜 나빠질 것이고 그런 것들이 계속 되다 보면 지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덜 나쁜 유통업자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제가 나이 20일 때 전 대학교 1학년 1학기에 1.35라고 하는 환남동의 점수를 받았어요. 더 신기했던 건 학사 경고를 받았을 때 수업을 다 들어갔고 시험을 다 쳤어요. 그래서 되게 당황스러운 게 불능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느낌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사실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열심히 산다고 하는 것의 끝에 가장 나쁜 것은 불능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왜 그렇게 열심히 사냐, 요즘과 같이 이렇게 더럽고 치사한 세상에 굳이 이사님은 그렇게 열심히 24시간을 살아야 되냐라고 묻는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열심히 살았을 때 비로소 내 한계가 어디인지를 확인하는 아주 간단한 결론이 가장 나쁜 결론이에요. 그래서 네, 물론 세상은 사실은 복잡하지만 저는 어쩌면 20살 아무것도 모르는 시점에 제 자신의 불능에 대해서 사실은 직면하게 되는 순간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 주변을 돌아보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내가 최우선을 다해서 노력했는데 안 좋은 결과를 겪게 되는 경우 사람은 비로소 주변을 돌아보게 되고요. 제 주변을 돌아봤더니 아주 예쁘고 화려하고 똑똑하고 잘생긴 친구들이 쓰레기 같은 음식을 먹고 있는 걸 확인했어요. 그리고 나서 떠나게 된 농활에서 할머니들은 엄청 가난하고 못 배웠고 잘 모르는데 밥은 진짜 좋은 걸 때려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전 그때 약간 좀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이 부조리함과 이 불합리함이 왜 오는 걸까? 그래서 이 양쪽에 있는 사람들을 언젠가 연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나는 태어난 의미가 있다. 네,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20살 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할머니들 집을 돌아다니면서 먹고 자고를 하면서 농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왜 저한테 의미가 있냐면 어떤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 이제 여학생이 아주 예쁘고 귀하게 생긴 여학생이 그렇게 농촌 오지를 다니면 위험하지 않냐. 예, 물론 사실 농업 사회는 여성에 굉장히 불합리하게 폭력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 넓은 자연 환경에 이 힘을 써야 하는 환경들 이런 것들이 불리하게 되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저는 좀 반대로 좀 생각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거기를 그 농업사회를 대다수 이루고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할머니세요.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다 몇십 년 동안에 다 가지고 있고 현재 살고 있는 할머니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저와 동일시 될 수 있는 할머니가 존재했어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한테 할머니 그때 만약에 제가 남학생이고 키도 크고 이렇게 막 이런 사람 찾아와서 재워달라고 했으면 할머니 재워줬을 거야? 그랬더니 할머니가 안 재워주지. 우리도 무섭지. 사실은 어쩌면 그 순간부터 저는 이 할머니들의 모습이 내 미래의 모습이고 어쩌면 내가 20년, 30년, 50년 전에 태어났으면 이분들하고 똑같은 삶을 살 것이고 한 동일시라고 하는 연대라고 하는 느낌을 그때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사람들은 연대라고 하면 내가 마치 피해자이거나 약자이거나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고 연대를 느끼게 되는데요. 저는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사회를 위해서는 연대라고 하는 것들이 더 먼저 느껴지고 그 다음에 피해자성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어쩌면 제가 피해를 당할 수 있는 대상이 되거나 연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저는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자꾸 예. 그래서 그때부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이 단어들은 양립할 수 없는 것인가? 할매와 젊음, 그 다음에 농촌과 도시, 그 다음에 농부랑 소비자, 소년과 소녀, 그리고 성장과 분배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절대로 양립할 수 없는 거라고 하는데 왜 과와로 연결을 할까요? 엔드잖아요, 엔드. 오어가 아니잖아요. 말을 하기로는 할머니와 젊음, 농촌과 도시, 농촌 오어 도시가 아닌데 한국에서는 계속 그렇게 그리고라고 하는 병렬적인 대화를 해왔는데 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연결할 수 없을까? 이거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 그럼 내가 해결을 하자라는 이제 결론에 들어서게 됩니다. 많다! 해결할 게 많다. 해결할 게 많다. 그러니까 해결할 게 답이 없다. 이런 단순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결론 내린 건 사람들이 가장 힘들고 하지 않겠다고 하는 직업을 내 평생의 업으로 삼자. 그리고 그 직업의 특성은 대부분 사람들이 짓는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시간과 노력과 마음을 많이 넣어야 되는 직업들. 그래서 IA가 아니고 이 AI나 이 인공지능이나 혹은 기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시기에 오히려 중요한 것은 인간이 하지 않으면 인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의 일들을 해야 하고 그것은 이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영역, 노동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법칙을 하는데요. 모두의 밥.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수많은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면 사람들이 모두가 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점령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소위 우리가 많이 말하는 플랫폼에 대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사람이 노동력을 많이 써야 하는 플랫폼이 무엇이냐를 봤을 때 제가 생각한 건 밥이었었어요. 아무도 먹지 않는 사람 없고 예, 쓰레기 같은 밥이라도 먹어야만 하는 인간의 이 숙명을 해결하려면 결국은 이 플랫폼을 개혁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두의 밥, 모두의 밥집을 하기로 결심을 한 거죠. 근데 이 바로 밥집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바로 밥집을 차린 게 아니고요.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걸립니다. 왜냐면 밥집을 차리려고 봤더니 한국 사회가 밥집을 하기 되게 힘들어요. 첫 번째 임대료가 너무 비싸고요. 두 번째 사람들이 입이 참 까다롭고요. 세 번째는 제대로 된 원재료를 구할 수가 없고요. 네 번째는 일 자체가 너무 고됩니다. 그죠? 그리고 다섯 번째, 한국 사람들이 밥에 대한 이해와 감사가 부족하고. 이 다섯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막 찾다가 그 근본적인 키워드, 혁신을 찾아낸 게 뭐였냐면 그 원재료를 내가 직접 생산하는 형식으로 여기까지 가보자 라고 하는 결론이 내립니다. 그래서 농촌으로 가게 되죠. 이게 지금 저희 회사의 밥상인데요. 네. 인스타그램에 블로그에 소주방앗간 치면 다 보실 수 있어요. 저희 회사의 특이한 점은 한 번도 마케팅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거기에 나와 있는 대부분 사람들의 감정은 진실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미칠 것 같다는 사람도 진실이고요. 이게 밥이 간이 하나도 없다, 심심하다는 사람도 진실이에요. 처음에 저희 회사에 있는 직원들이 밥이 이렇게 심심하다라고 하는 건 얘기해서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제가 웃으면서 그랬거든요. 우리 회사 밥 심심하잖아. 그건 사실이잖아. 그리고 우린 처음부터 심심한 밥을 하기 위해서 이 가게를 시작한 거잖아. 만약에 이 사람들이 심심한 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걸 하면 돼.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고요. 세상에 있는 99%의 짠 밥에 질린 분들이 갑자기 소녀방앗간을 열렬히 사랑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것 같아요. 자연스러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는 거. 그게 사실은 제가 잘할 수 있고 제가 이런 사람으로 태어나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되게 특이한 점은 콩나물밥을 하게 된 이유는 취나물밥 하면 취나물 할머니만 농사를 지을 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수천 가지의 산나물이 자라거든요. 그럼 그 산나물을 짓는 누구라도 저희 회사에 산나물을 공급할 수 있게 하는 거. 그럼 왜 산나물이냐? 땅이 없는 소규모 할머니들이 이 땅이라고 하는 소유에서 벗어나서 수렵과 채취, 아주 원시시대로 내 몸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가장 자유스러운 환경에서 내 먹고 살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한국의 농산물이 그 산나물이에요. 그래서 이 산나물을 공식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안정적인 판로를 열어드리는 것이 제가 할머니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선물이었어요. 그리고 보시면 반찬이 되게 다르잖아요. 반찬이 맨날 바뀌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새벽에 반찬이 만들어져서 각 매장으로 뿌려지고 저녁이면 반찬이 사라져요. 왜 그렇게 만들어놨냐면 우리 지금 한국의 소비 생활은 이런 생활이에요. 100의 농산물을 100원을 주고 사와서 70을 먹고 30을 버려요. 그죠? 그럼 전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100의 농산물을 가져온 게 아니라 70을 갖고 오고 100원을 드려요. 그리고 70을 다 먹어요. 그리고 안 버리면 손해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결심을 합니다. 아, 무슨 반찬을 밥집에서 3종류만 2개만 올려줘요. 김치 빼면 2개밖에 없잖아요. 그럼 저희가 드셔보시고 맛있으면 더 드세요. 계속 드세요. 그래서 리필해드려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 성수동에 있는 서울숲 본점에 오시면, 서울 시작점에 오시면 밥도 계속 리필해드리고요. 반찬도 계속 리필해드리고요. 고기랑 명란도 다 리필해드려요. 드실 만큼 드셔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통계를 내보니까 한 달에 팔리는 4,000그릇의 밥 중에서 한 가게에서 팔리는 4,000그릇의 밥 중에서 3그릇 이상을 드시는 분들이 1%가 안 돼요. 드실 때는 드셔보세요. 대신에 저희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좋은 이유가요. 처음에는 산나물밥 같은 건 안 먹겠다고 하셨던 분들이 이 맛을 즐기기 시작하셨고 중독되기 시작하셨고 언제부턴가 자기가 좋아하는 반찬이 나오는 날에 여기를 방문하기 시작하셨고 오늘 반찬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오늘 안 오셔도 돼요. 내일 오시면 되잖아요. 저희는 매일매일 반찬이 바뀌니까요. 그래서 원칙을 지켜야 하는 것에 있어서 좀 지켜가는 것. 근데 그 원칙이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을 위해서라고 하는 거를 저희는 1년 3개월 동안 계속 외치고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산나물밥을 드시고 산나물이 좋아지시면 앞에 있는 산나물을 사가시면 되고요. 참명란 비빔밥을 드시고 이건 다른 데서 먹는 명란 비빔밥과 다른 향이나 그럼 참기름을 사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유기농을 섭취하지 않으면 죄인 취급을 받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직접 경험하시고 구매하는 형식의 합리적인 소비. 그 다음에 할머니들한테는 자기들이 물건을 파는데 하고 싶은 얘기를 서울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대신해줄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의사소통 공간으로의 소녀방앗간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할매와 젊음, 농촌과 동시는 이런 형태로 연결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농부와 소비자, 소년과 소녀는 이 소녀방앗간이라는 공간성의 사실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소녀방앗간이라고 처음에 이름을 지었더니요, 아무 남자 직원도 회사에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소녀방앗간에서 일할 수 없다! 이런.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회사 이름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수 없죠. 소녀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소년이 소녀한테 소녀라는 이름이 들어가면서 일을 못하게 가르친 어른들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운 방식은 월급을 많이 주고 회사가 좋은 회사가 되면 남자들도 근무를 해요. 그죠? 실제로 저희 회사는 지난 1년 3개월간 노동법에 나와 있는 모든 조항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고 연차 휴가를 다 보장하고 소위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불합리함을 해제함으로써 드디어 회사 남자 여자의 직원이 5대5가 되는 기업을 터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앞에서 감독님께서 동물이 살기 좋은 곳이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요, 저희 회사는 여성이 근무하기 좋은 회사입니다. 그럼 당연히 남성이 근무하기도 좋은 회사이죠. 제 2017년도의 꿈은 이겁니다. 생리휴가를 없앨 겁니다. 회사에 있는. 대신 휴가 날짜를 남자 여자 모두에게 늘려줄 겁니다. 그리고 그 휴가는 여성들이 생리휴가를 받았기 때문에 얻어낸 부차적인 효과라고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회사의 사실은 오너나 회사의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노동 환경이나 혹은 거래 시스템에 대해서 페어한 생각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페미니즘입니다. 저는 하나의 지금 고민이 있어요. 뭐냐? 개인적인 자아의 성장을 줄여야 하는 문제와 분배를 해야 한다는 문제와
회사 자체가 크면서 사회에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라고 하는 사이에 고민에 놓여 있는 서른입니다. 그런데 페미니즘이 균형을 상징하고 페어함을 상징하는 거라면 제가 하고 있는 이 고민은 같이 하고 있는 식구들과 충분히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여기에 모여서 저를 바라보고 계시고 제가 또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생각이 전해지는 이 에너지를 받아서 저도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될 때에도 이 페어함을 유지할 수 있는 CEO가 한국에서 좀 탄생했으면 좋겠는, 그리고 그 CEO가 이왕이면 멋있는 페미니스트였으면 좋겠는 마음에서